매서운 겨울밤, 김준우의 호화로운 저택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폭설이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춤을 추었고 모든 소리를 흡수해버린 듯 세상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준우의 내면은 그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국내 최고 심장외과 의사 권준우. 그의 손은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명의 생명,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죽음에 묶여 있었다.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준우는 세상과 벽을 쌓았다.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오직 의사로서의 삶에만 매달렸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차가운 그림자만이 머물렀다. 식탁에는 언제나 한 사람분의 음식만이 놓였고 거실의 커다란 소패는 그가 읽다만 의학 서적만이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고독에 익숙해졌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준우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밖의 폭설은 더욱 거세어져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개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차 더 간절하고 애처롭게 들려왔다.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겨우 숨을 쉬는 듯한 연약한 존재의 마지막 절규처럼 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삶에는 오직 의학과 죽은 여동생에 대한 죄책감만이 존재했다. 그는 다시 논문에 집중하려 했지만 개의 울음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 소리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과거에 한 조각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기시감이 그의 심장을 스쳤다. 결국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젠장, 그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끈에 이끌려서인지 그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눈보라가 얼굴을 강타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그는 주택의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울음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다. 굳게 닫힌 철문은 그의 내면처럼 견고했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었다. 이 문을 열면 예상치 못한 혼돈이 그의 삶에 밀려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개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 간절함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외면했던 어떤 고통의 그림자와 겹쳐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다. 묵직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준우는 얼어붙은 차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커다란 shepherd견 한 마리가 길에 쓰러져 있었다. 눈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지만 그 개의 형태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shepherd견은 자신의 몸으로 무언가를 덮고 있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개는 이미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딱딱하게 굳은 몸은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개의 표정은 놀라웠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강렬한 의지와 함께 처절한 모성애가 얼어붙은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준우가 개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자 그 아래에서 작은 생명체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털이 채 마르지도 않은 2마리의 강아지였다. 어미개의 몸 아래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미의 마지막 온기 덕분인지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강아지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들은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어미개의 죽은 몸에 기대어 있었다. 준우의 눈에 강아지들의 작은 눈동자가 들어왔다. 그 눈에는 아직 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에 따스한 빗줄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미개의 시신을 본 순간 준우의 뇌리에는 잊고 싶었던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여동생 역시 홀로 추운 곳에서 외롭게 죽어갔을 것이다. 그가 끝까지 외면하고 지켜주지 못했던 여동생. 그리고 지금 이 어미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려 했다. 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2마리 강아지를 향해 뻗어나갔다.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품에 안자 강아지들은 작은 몸을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희미한 온기가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살아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얼어붙은 어미개의 시신을 뒤로 하고 준우는 2마리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닫히는 철문 뒤로 차가운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삶의 문을 열지 않으려 했던 권준우. 그러나 닫힌 문 밖에서 죽어가던 생명들의 절규는 그의 오랜 결심을 허물어뜨렸다. 그가 열지 않으려 했던 것은 비단 물리적인 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의 문이었고 세상과 단절된 그의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 2마리 강아지의 작은 온기가 그의 손으로 전해지면서 그 차가웠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2 작은 생명이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그리고 그의 잊힌 과거와 어떤 잔혹한 진실을 연결시킬지.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준호는 2마리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강아지들은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동물들을 다뤄본 경험이 전무했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움직였다. 먼저 천을 높여야 했다. 그는 부드러운 담요를 찾아 강아지들을 감싸 안고 따뜻한 물을 데워 조심스럽게 마시게 했다. 한 마리는 갈색 털에 귀여운 외모를 가졌고 다른 한 마리는 어미개처럼 흰색 털에 쫑긋 선 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흰색 강아지의 눈은 유독 깊고 총명해 보였다. 준우가 강아지들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살피자 흰색 강아지의 목줄에 무언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낡고 녹슨 금속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닳아버린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펜던트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는 듯한 모양이었다. 그 문양을 본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조각, 여동생의 모습이었다. 여동생도 저것과 똑같은 문양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함께 만든 것이었다. 여동생이 가장 아끼던 숲속의 나무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었다. 설마 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져보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그는 강아지의 목걸이를 풀어 자세히 살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게 늘 함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여동생과 준우가 비밀스럽게 나누던 약속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이 강아지의 어미는 어떻게 여동생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미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준우는 강아지들을 따뜻한 곳에 눕힌 후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낡은 상자들을 뒤져 여동생의 유품을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여동생이 생전에 좋아했던 그림책,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다.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준우가 만들어 주었던 작은 음반지와 함께 펜던트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 강아지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문양의 펜던트였다. 여동생의 펜던트에는 언제까지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준우는 2개의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다. 완벽하게 똑같은 문양, 늘 함께와 언제까지나. 어미개가 가지고 있던 펜던트는 여동생이 잃어버렸던 것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여동생에게서 가져간 것일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여동생은 몇 년 전 등산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시신은 찾지 못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진실을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강아지들이 그의 닫힌 과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밤새도록 준우는 강아지들 옆을 지켰다. 흰색 강아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준우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강아지들은 작은 몸을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은 준우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어미개의 시신을 다시 찾아갔다. 눈은 밤새 더욱 쌓여 어미개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는 눈을 헤치고 어미개의 몸을 확인했다. 혹시 다른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였다. 어미개의 목에는 목줄이 있었던 흔적이 선명했다. 그리고 몸에는 긁힌 자국과 함께 털이 심하게 빠진 곳이 여러 군데 보였다. 특히 앞발에는 닳고 다른 상처가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어딘가를 계속 파헤치려 했던 것처럼 준우는 어미개가 발견된 장소를 다시 둘러보았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작은 오솔길이 있었다. 그 길은 마을 외곽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는 강아지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유기견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미개는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찾아 헤매거나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피의 끝이 바로 준우의 집 문 앞이었던 것이다. 준우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강아지들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했지만 어미개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흔한 shepherd 믹스견이었고 칩도 없었다. 그는 마을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다. 그는 어미개의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에 집중했다. 나뭇가지들이 얽힌 모양.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상징처럼 보였다. 준우는 여동생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여동생은 살아생전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고 특히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낡은 목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버려진 양들을 돌보고 다친 동물들을 치료했다. 목장 준우는 불현듯 퍼트기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양을 치는 개, shepherd. 그는 여동생이 일했던 목장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그 목장은 불법적인 일로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다. 그는 지도를 찾아 폐목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 외땅옷에 위치한 곳이었다. 준우는 2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폐목장으로 향했다. 폭설이 녹기 시작했지만 산길은 여전히 미끄럽고 험난했다. 강아지들은 준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특히 흰색 강아지는 준우의 옷깃의 코를 비비며 마치 가야 할 곳이라도 알려주는 듯했다. 폐목장에 도착하자 준우는 낡은 목장 입구에서 멈춰 섰다. 낡고 삭은 나무 간판에는 평화목장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목장 안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낡은 울타리는 부서져 있었고 창고 건물은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다. 곳곳에는 썩은 냄새와 함께 동물의 털이 나뒹굴고 있었다. 버려진 목장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준우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목장 안으로 들어서자 흰색 강아지가 갑자기 그의 품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맹렬하게 짖으며 목장 안쪽으로 달려갔다. 다른 갈색 강아지는 겁에 질린 듯 준우의 뒤에 숨었다. 흰색 강아지는 낡은 축사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혹은 무언가를 파헤치려 했던 어미개처럼 준우는 강아지의 행동에 이끌려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축사 안은 어둡고 습했다. 그리고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 벽면을 살폈다. 낡은 벽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듯한 자국들이 여러 개 나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누군가가 새겨놓은 듯한 닳아버린 문양이 있었다. 어미개의 펜던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나뭇가지들이 얽힌 모양이었다. 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곳은 분명 여동생이 자원봉사를 했던 목장이었다. 그리고 이 문양은 여동생의 흔적이었다. 어미개는 이곳에서 도망쳐 나왔고 죽기 직전까지 이 문양을 가진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준우의 집 문 앞에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이 목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권준우는 폐목장 축사벽에 새겨진 나뭇가지 문양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여동생의 유품에서 발견된 펜던트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이곳이 여동생이 자원봉사를 했던 목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미개가 이 문양을 가진 채 죽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얽혔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연결고리였다.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여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흰색 강아지는 여전히 축사 바닥을 긁어대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 알리는 듯했다. 갈색 강아지는 준우의 다리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린 후 흰색 강아지가 긁어대던 바닥을 살폈다. 낡은 흙바닥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흰색 강아지가 긁어댄 자리에는 비교적 흙이 덜 다져진 듯한 부분이 보였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함께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물체가 손에 닿았다. 그것은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준우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동생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펜던트의 문양과 똑같은 목걸이를 한 커다란 shepherd견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어딘가 백구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은 바로 이 축사였다. 준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여동생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여동생의 필체로 폐목장에서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목장 주인 강 씨에 대한 이야기, 버려진 양들과 다친 동물들을 돌보는 이야기, 그리고 한 shepherd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여동생은 그 shepherd견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썼다. 별이는 펜던트의 문양처럼 자신과 이 목장,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다고.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점차 어두워졌다. 강 씨가 동물들을 학대하고 불법적으로 개들을 팔아넘기는 것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졌다. 강 씨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목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밤마다 낯선 트럭이 드나들고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난다. 별이가 자꾸 특정 장소에서 짖는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 씨가 불법 투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희귀한 맹견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그는 나를 이곳에 가두었다. 별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 문장은 절박한 필체로 휘갈겨져 있었다. 도와줘. 오빠, 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준우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충격으로 뒤섞였다. 여동생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강 씨에게 감금당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어미개는 바로 여동생의 별이었던 것이다. 별이는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여동생의 비밀을 품은 채 탈출하여 준우의 집 문 앞에 쓰러진 것이었다. 강 씨, 이 개자식. 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 씨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냉철한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모아 강 씨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여동생의 한을 풀어주고 별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준우는 상자 안의 일기장과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리고 축사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쇠사슬과 족쇄를 발견했다. 그것은 동물들을 학대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임이 분명했다. 준우는 역겨움에 몸서리쳤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참혹한 증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흰색 강아지는 준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이 강아지가 바로 별이의 새끼였다. 여동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강 씨의 죄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 준우는 폐목장을 떠나 미라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미라는 그의 여동생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녀라면 강 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밀에게 폐목장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강아지들을 보여주었다. 미라는 여동생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이가 이렇게 죽었을 줄이야. 강 씨는 여동생을 가두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 이 아이가 바로 수연이의 별이의 새끼예요. 별이는 수연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저에게 온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라는 강아지들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흰색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에게서 별이의 모습이 보여요. 수연이와 별이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죠. 미라는 강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물 학대와 불법 투견 사업으로 고발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가 깊었고 그의 뒤를 봐주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세 씨 뒤에는 그림자 조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어요. 대규모 불법 동물 밀거래와 마약 밀매까지 손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들은 강 씨의 사업을 통해 돈을 세탁하고 희귀 동물들을 이용해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수연이가 알아낸 것도 이 조직의 비밀이었을 겁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강 씨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었다. 그의 여동생은 그 그림자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다 희생된 것이 분명했다. 준우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악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에 처했다. 흰색 강아지는 준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와 이모의 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강아지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와 함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신뢰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동생과 별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은 준우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고 그를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는 정의의 길로 이끌었다. 권준우는 이제 차가운 외과 의사가 아닌 정의를 쫓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냥개가 될 것이었다. 그는 강 씨와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 조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을 다짐했다. 권준우는 미라와 함께 강 씨와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미라는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동물 밀매 및 학대에 대한 자료들을 준우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강 씨가 운영했던 폐목장과 관련된 증언들이 산재해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낯선 트럭이 목장을 드나들었고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일부 주민들은 목장에서 동물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도 했다. 준우는 미라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강 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강 씨는 폐목장을 떠난 후 외딴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종적을 감춘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여동생의 일기장과 별이 그리고 두 강아지가 남긴 흔적을 따라 끈질기게 강 씨를 쫓았다. 특히 흰색 강아지는 준우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주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별이의 눈빛은 어미개 별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강아지는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정 장소에 가면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거나 어떤 소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준우는 별이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어미개가 남긴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별이를 데리고 폐목장 주변을 다시 조사했다. 별이는 익숙한 듯 목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낡은 축사, 무너진 울타리, 그리고 썩은 사료가 널려있는 창고. 별이는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창고 구석에서 멈춰서서 낮은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창고 구석에는 낡은 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준우는 별이가 짖는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물체가 나왔다. 그것은 휴대폰이었다. 박살나고 오래되어 기능은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휴대폰 뒷면에는 익숙한 문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여동생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USB 하나가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준우는 USB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밀에게 연락해 즉시 분석을 의뢰했다. 미라는 USB 안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폐목장에서 이루어진 불법 투견 현장을 촬영한 영상, 희귀 맹견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림자 조직이 동물들을 이용해 위험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된 듯한 동물들의 끔찍한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 씨가 조직원들과 함께 여동생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장면, 그리고 여동생이 탈출하려다 사고로 죽음에 이르는 장면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을 본 준우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한 것이다. 여동생은 강 씨의 악행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어미개 별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이 USB를 숨긴 것이 분명했다. 어미개는 죽기 직전까지 이 USB를 준우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것이다. 준우는 USB에 담긴 영상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 발견했다. 영상의 한 장면에서 강 씨가 조직원들에게 이 늑대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늑대계 프로젝트. 준우는 별이를 보았다. 별이의 외모는 일반적인 셰퍼드와는 달리 늑대의 특징이 섞여 있었다. 어미개 별이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거나 혹은 이 프로젝트와 깊이 연관된 개였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강아지 별이는 그 어미개의 자손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준우에게 남은 것은 강 씨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 씨는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채 은둔하고 있었다. 미라는 그가 강원도 산골마을에 숨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고립된 마을이었다. 준우는 별이와 함께 강 씨가 숨어 있는 산골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작고 낡았으며 사람들의 눈빛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준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 씨에 대해 물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마치 강 씨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거나 숨기려는 듯했다. 하지만 한 명의 노파가 준우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강 씨를 찾는가? 그 자는 이 마을의 재앙일세. 그 자가 이곳에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가축들이 사라지고 그 자에게는 마귀가 씌었어.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파는 강 씨가 마을 외곽의 낡은 오두막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자의 개들은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더군. 밤에는 늑대처럼 울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준우는 노파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게 늑대처럼 우는 게 그것은 늑대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임이 분명했다. 강 씨는 여전히 위험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날 밤 준우는 별이를 데리고 강 씨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주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별이는 오두막에 가까워지자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의 귀는 쫑긋 서 있었고 코는 끊임없이 냄새를 맡았다. 마치
어미개가 위험을 감지했던 것처럼 오두막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 씨는 낡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늙고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그리고 강 씨의 발치에는 커다란 늑대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준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늑대개가 바로 늑대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강 씨는 여전히 이 위험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강 씨를 덮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그는 USB에 담긴 여동생의 마지막 영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얼어 죽은 어미개 별이의 희생을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강 씨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망할 개는 분명히 나를 쫓아올 거야. 수연이처럼 끈질긴 년.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준우는 숨을 멈췄다. 강 씨는 여동생과 어미개 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혹은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준우는 별이를 품에 안았다. 별이는 그의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강 씨의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준우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어미개 별이와 이 작은 별이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강 씨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강 씨와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준우는 강 씨의 오두막을 떠나면서 곧 다가올 대결을 직감했다. 강 씨가 여동생과 어미개 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자신을 쫓는다는 사실은 준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지만 그는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번에는 절대로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여동생과 어미개 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밀에게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넘겨준 준우는 미라의 도움으로 강 씨의 과거 행적과 그림자 조직의 연결고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강 씨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불법적인 자금 세탁 경로와 해외 밀수 루트를 알아냈다. 또한 그림자 조직이 동물들을 이용한 생체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늑대개들을 해외 고액 입찰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들은 이 늑대개들을 사냥견, 경비견, 심지어는 투견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미라가 다급하게 준우에게 연락했다. 정환 씨, 강 씨가 곧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조직에서 그에게 새 신분과 도피 자금을 마련해주고 있대요. 아마 그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들을 가지고 떠날 거예요. 준우는 강 씨가 도피하기 전 그의 아지트에 직접 침투하여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강 씨의 아지트는 예상대로 외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폐쇄된 동굴이었다. 과거 박 형사가 수연을 감금했던 곳과 유사한 형태였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천연 요새와도 같았다. 준우는 별이와 함께 강 씨의 아지트로 향했다. 밤은 깊었고 산속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별이는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마치 강 씨의 아지트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경고라도 하는 듯했다. 준우는 별이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섰다.
동굴 입구는 거대한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최첨단 잠금 장치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 씨가 철저하게 숨겨둔 곳임이 분명했다. 준우는 밀에게 미리 받아둔 아지트 도면을 살펴보았다. 도면에는 동굴 내부의 구조와 비밀 통로, 그리고 강 씨가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미라가 알려준 정보는 강 씨의 오랜 부하 중 한 명의 내부 고발로 얻어낸 것이었다. 준우는 능숙하게 경비 시스템을 우회하여 동굴 안으로 침투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넓고 복잡했다. 여러 개의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에는 철창이 놓여 있었다. 철창 안에는 몇몇 늑대개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들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준우는 그들의 눈에서 어미개, 별이의 슬픔을 다시 보았다. 별이는 준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특정 통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준우는 별이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동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낡은 실험대 위에는 알 수 없는 용액이 담긴 주사기와 혈액 샘플들이 널려 있었다. 벽에는 늑대와 개의 유전자 구조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프로젝트 페나일라는 문구가 섬뜩하게 다가왔다. 펜리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늑대 괴물. 강 씨는 여전히 늑대개를 이용한 생체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험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CCTV 녹화 장치가 있었다. 준우는 녹화 장치를 확인했다. 장치 안에는 수많은 녹화 테이프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강 씨가 동물들에게 잔인한 실험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테이프를 재생하자 믿을 수 없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준우의 여동생 수연이 동굴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수연은 강 씨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어미개, 별이가 수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수연이 탈출하려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수연의 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우의 손에서 녹화 테이프가 떨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렸다. 여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강 씨의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총성. 그는 박 형사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총성 소리를 떠올렸다. 박 형사 또한 이 동굴에서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권재희와 강 씨. 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고 그들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권준우 박사. 내 아지트까지 찾아오다니. 끈질긴 개새끼 같으니라고. 강 씨였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서 있었다. 강 씨의 얼굴은 음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강 씨 내놈이 내 동생을 죽였어. 박 형사님도 내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겠다. 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하하, 증거 그까짓 개만도 못한 것들의 영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이 세상은 증거가 아닌 돈과 힘으로 돌아가는 곳이야. 내 동생은 쓸데없는 곳에 코를 박다가 제 명에 못 살고 죽은 것뿐이야. 그리고 그 망할 늑대개도 내 동생처럼 내 손에 죽어갔지. 강 씨는 조롱하듯 말했다.
강 씨의 말에 별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강 씨를 향해 돌진하려 했다. 준우는 별이를 붙잡았다. 별이 안 돼. 후, 저 녀석이 바로 그 망할 늑대개의 새끼였군. 어미와 똑 닮았군. 끈질긴 것들. 그 어미개도 내 동생을 지키려다 내 손에 죽어갔지. 내 놈은 그 어미개처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강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경호원들에게 준우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준우는 경호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의사였지만 과거 태권도 유단자였던 경험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수세에 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어미개 별이의 희생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별이가 다시 한번 맹렬하게 짖으며 경호원 중 한 명의 다리를 물었다. 경호원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준우는 경호원의 총을 빼앗아 강 씨에게 겨눴다. 내 놈의 죄는 개만도 못한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자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감히 내게 총을 겨눠 너도 살인자가 되려는 거냐? 살인자는 내 놈이다. 내 동생과 박 형사님을 죽이고 수많은 동물들을 학대한 내 놈이 살인자야. 준우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닿았다. 그는 강 씨의 더러운 얼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망설였다. 그는 의사였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살인자가 될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총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미라가 준우의 예상 도피처와 강 씨의 아지트를 경찰에 제보한 것이었다. 강 씨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준우는 총을 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손에 든 USB는 무사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강 씨는 체포되면서도 준우를 향해 이를 갈았다. 내 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림자 조직은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옥에서 보자. 준우는 강 씨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작은 별이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미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동생 수연과 어미개 별이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씨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여동생과 어미개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강 씨가 체포되면서 세상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김준우가 확보한 USB에 담긴 영상과 미라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는 강 씨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드러냈다. 불법 동물 밀거래, 잔혹한 생체 실험, 늑대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유전자 조작, 그리고 권수연의 살인과 박 형사의 죽음까지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은 즉시 강 씨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준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여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차갑고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여동생과 희생된 어미개, 별이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도가 묻어 있었다. 미라는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강 씨의 동물 학대 및 밀매에 대한 전문가적 증언을 보탰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 씨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준우를 광기에 사로잡힌 복수자로 몰아갔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그림자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준우와 미라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와 함께
강 씨의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서면서 그의 거짓은 산산조각 났다. 특히 늑대개들이 실험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 담긴 영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강 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공범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림자 조직의 핵심 간부들도 줄줄이 검거되면서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보던 준우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된 정의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준우는 홀로 박 형사와 여동생 수연의 묘비를 찾아갔다. 눈 덮인 묘비 앞에서 그는 작은 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놓았다. 형님, 수연아, 그리고 별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어미개 별이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이끌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작은 강아지 별이가 어미개의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에게 진실을 보여주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개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희생된 무고한 생명들의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외침이었다. 이제 준우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정의를 외쳤고 마침내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오직 병원과 수술실, 그리고 고독한 집만이 그의 세상이었다. 여동생의 죽음은 그를 깊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 가두었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을 벌하듯 살아왔다. 하지만 어미개 별이와 두 강아지, 그리고 미라와의 만남은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준우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그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미라와 함께 동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의 의학적 지식과 냉철한 분석력은 동물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 동물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메스 대신 진실을 파헤치는 칼을 들었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고통받는 동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강씨 사건 이후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부는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 미라의 생명의 숲하은 전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준우는 그들의 핵심 멤버로서 전국을 누비며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동물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히 강아지 별이는 준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별이는 더 이상 어둠과 추위에 떨던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미개, 별이의 용기와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다. 별이는 특유의 총명함으로 준우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때로는 냄새로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고 때로는 예리한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준우를 보호했다. 별이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준우의 영원한 친구이자 정의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준우의 집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두 마리의 강아지 별이와 다른 한 마리의 이름 없는 강아지 정화는 그에게 한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변함없다는 뜻이었다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아침마다 준우를 깨웠고 그가 퇴근하면 현관으로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준우는 그들에게서 잃었던 가족의 온기와 사랑을 다시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여동생의 죽음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가 세상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한 존재들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다. 그는 백구의 눈물과 박 형사, 그리고 수연의 희생이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준우는 생명의 숲이 주최하는 동물 보호 캠페인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과거에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개가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고 잃었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 개의 눈물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캠페인이 끝난 후 준우는 별이와 한결이를 데리고 한강변을 걸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별이는 그의 옆에서 활기차게 뛰놀았고 한결이는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어미개, 별이와 여동생 수연, 그리고 박 형사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과 사랑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권재희와 고려 푸드 조직이 몰락하면서 세상은 한동안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만행을 보도했고 동물 학대와 불법 실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박 형사의 의로운 희생과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김정환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도 한동안 백구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익숙한 고독이 아니라 백구가 남긴 따스한 온기가 사라진 듯한 쓸쓸함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한강변을 걸었고 그때마다 백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백구의 슬픈 눈물, 그가 자신을 이끌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희생까지. 백구는 정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죽음을 기다리던 개가 삶을 포기했던 한 남자를 다시 살게 한 것이다. 어느 날 이미라가 정환을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결의의 찬 빛이 감돌았다. 정환 씨,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고려 푸드 사건을 계기로 동물 보호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박 형사님과 백구가 만들어낸 변화예요. 미라는 정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함께 일하지 않으실래요? 당신의 경험과 백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 형사님과 백구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싸워요. 정환은 망설였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백구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정환은 미라와 함께 생명의 숲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동물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동물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 달 후, 정화는 우연히 한 동물 보호소에서 백구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를 발견했다. 흰 털의 쫑긋 선 귀, 그리고 유독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까지. 강아지의 오른쪽 어깨에는 희미하지만 백구의 흉터와 비슷한 자리에 작은 반점이 있었다. 보호소 직원은 그 강아지가 백두산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어미개는 실종되었다고 설명했다. 정화는 직감했다. 이 강아지는 백구와 같은 늑대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쩌면 백구의 자손일지도 모른다고. 정화는 망설임 없이 그 강아지를 입양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루는 오늘이라는 의미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백구의 유산을 이어받아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가겠다는 정환의 다짐이었다. 하루는 백구와는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백구만큼이나 총명하고 깊었다. 하루는 정환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고 때로는 정환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정환은 하루를 보며 백구를 추억했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정환은 미라와 함께 고려 푸드 사건을 발판 삼아 동물 보호 운동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들의 노력으로 정부는 동물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려 푸드와 같은 비윤리적인 기업들의 활동은 감시받게 되었고 지하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던 불법 생체 실험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물론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곳곳에서는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했다. 하지만 정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하루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미라와 수많은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고독하지 않았다. 백구가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과거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목적이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으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는 백구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 눈물이 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이다. 어느 맑은 날, 정환은 하루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하루는 정환의 곁에서 활기차게 뛰놀았다. 정환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백구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게. 고마워, 백구. 하루는 정환의 말에 화답하듯 그의 얼굴을 핥았다. 정환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치유의 미소였다. 한때 죽음을 기다리던 개가 흘린 눈물이 한 남자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